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들의 인생관, 사회관 또 새로운 변화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승원 대체의학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대체의학 전문가, 마인드 셰프라고 불리시는 문승원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이미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마인드 셰프 문승원입니다. 네, 마인드 셰프는 뭡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안에 정말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그런 좋은 재료들이 있는지 모르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들 안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현실과 본질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받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좋은 장점을 찾아내어 주는데요. 기자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대부분 네. 식성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도 어떨까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그들 안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본질과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고통이라든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아주 좋은 장점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맛있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본질은 이제 대체의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의학이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은 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체의학은 우리 실생활에 아주 유용한 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위명은 대체의학 박사예요. 하지만 정석적인 것은 보안 대체의학입니다.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 정석인 거죠. 그래서 주류의학인 양의학 외에 뭔가 치료적인 전통의학이라든가 그리고 민간요법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 이원화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보안의학 안에 한의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이 한의학이 대체보안의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대체의학도 본인 스스로에게 또 도움이 되는 일이 최근에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5월에 그 소세포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현재도 항암 치료 중이고요. 근데 대체의학 박사로서 제가 느꼈던 건 와, 이건 어떻게 보면 기회다. 내가 더 많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문제 해결을 잘하고 위로는 잘 못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 해결 이전에 그들의 감정적인 것들, 아픈 것들, 고통에 대한 것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제가 대체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지만 일반인들에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적용을 시키는 데에는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파본 자가 치유하리라 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아파보니 이 대체의학을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누구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마음으로 이 앞으로의 대체보안의학 그리고 앞으로의 제 인생 계획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 특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대체의학을 좀 많이 활용한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대체의학은 대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유럽계 미국인들이 많이 선호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60% 이상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대체의학 하면은 뭔가 기존에 있는 주류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의학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대체의학이라는 것은 모든 병증에 있어서 주류의학이 우선순위이고요.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대체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대체보완의학의 장점이라면은 네. 일반적인 주류의학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만성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정신과적인 스트레스적인 것에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완적이고 예방의학적인 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우리 주류의학이라는 데서 충분히 상담을 한 이후에 거기에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의학이 바로 대체의학이다라고 알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이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한계점을 인정을 하면서 다양한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그 대체의학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의학으로 과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어요. 예를 들자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말기 환자인데 나는 병원에서 이렇게 항암 치료 받고 병원 안에 있기 싫어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그 병원이 아닌 왜 우리가 좀 아프고 죽을 때가 되면 병원에서 이렇게 나의 그런 것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강원도에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여생을 마무리하겠다 했었던 분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말끔하게 병이 나은 거예요. 이제 얼마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의 사형 선고처럼 받았던 분이. 근데 이게 환경이라는 게 바뀌고 사람의 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요. 어떠한 우리가 주류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한계성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주류의학에서 저도 암에 대한 진단을 받기 전에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마음챙김이라는 일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병증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면 마치 사고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사고가 아니에요. 암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암세포는. 하지만 내가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했을 때 이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나에게도 뭐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나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기자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건강하려면 몸과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 어르신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렇죠. 잘 배변하고 그렇죠.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네. 근데 잘 먹고 잘 잔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빛도 그렇듯이 공기도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호흡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리고 대체보완의학에서도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또 호흡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 좋은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런 실사례가 있잖아요. 말기 환자였는데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좋아졌을까? 좋은 공기 마시고 몸에 좋은 거, 자연에서 나는 식품들을 먹고 좋은 걸 먹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 MT를 간다거나 하면 평소에 늦잠 자던 친구들도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잘 잤어. 그러고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공기가 좋은 곳에서는 내가 뭔가 이 몸 안에 있는 이 순환적인 것들이 원활해지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들을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위안이 되고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보완의학은 말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적인 것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방적이고 그리고 이미 아픈 분들에게는 보완적인 수 있는 그런 의학이라는 거죠. 고친다라는 개념보다는 대체의학 이전에 사람 자체가 마음이 바뀌면 생활 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대체의학 같은 경우에도 분야에 따라 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대체의학 하면은요, 크게는 이제 정신치료, 저는 전공이 정신치료이긴 한데 요즘은 하도 심리 이게 많이 활발해지다 보니 심리치료,
그리고 미용 치료, 뭐 마사지나 이런 것들 있죠. 네네네. 여성분들 얼굴 마사지도 받고, 그리고 수기 치료, 우리가 뭐 카이로프래틱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식품 치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신 치료와 식품 치료 요 두 가지가 입으로 먹는 것과 마음으로 먹는 것,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멘탈 케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멘탈 케어가 심각한가요? 많이 심각하죠. 네. 대부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증도 상당히 많고요. 뭐 요즘 흔히들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뭐 유리 멘탈 하잖아요. 유리 멘탈이 아니라 거의 셀로판지처럼 되게 얇은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그 마인드 셰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사람마다 각각 처방해 드리는 사람 입맛이 다르듯이 마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처방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네. 멘탈 케어에 있어서는 대부분 아는 것이 명상, 그리고 요가에서도 명상이 기반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 뭐 조셉 머피라든가 여러 책들에서 누구의 확언, 뭐 밥 프록터의 확언 이런 확언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암시적인 것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자기 암시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그리고 타인을 위한 그런 기도, 그리고 여러 가지 호흡법 등 멘탈 케어가 가능한 요법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케어의 가장 베이스는 호흡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를 들자면은 기자님 혹시 그 조금 지난 드라마긴 한데 전 상당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영우. 네. 저에게 이제 오는 환자분들도 ADHD나 이런, 그리고 공황장애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보면 우영우 변호사가 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 둘, 셋 이러면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 친구만이 터득한 방법인데 일반인들은 저게 뭐야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이런 저도 이런 녹화하는 것에 조금 익숙하지 않을 때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숫자를 세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이 친구는 호흡을 하나부터 세까지 아니면 5을 해주는 게 좋다라거나 어떤 타이밍에 해주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죠. 그런데 그 호흡을 하면서도 우영우도 방송에서 나오지 않지만 차분히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뭔가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건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많이 알려주는 건데요. 게임을 하기 전에 눈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뭔가를 새기라고 자기 암시 문구를 좀 만들어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가끔 실천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우리가 보는 다양한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에서도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의지,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앞서 이력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제 미용, 또 심리, 뷰티 마스터, 이미지 컨설팅도 하시다가 지금은 대체 의학이제 멘탈 관리자로 딱 본인의 활동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대체 의학이나 멘탈 관리자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좀 별명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호기심이 많아서 호기심 천국이라든가 뭐 다중이 팔색조 오로라,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마인드 셰프라는 애칭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20대 때부터 20대 초반에 저도 취업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그때는 이제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취업보다는 창업이 더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이벤트 기획사도 했었고, 이제 아까 그 저에 대해서 나와 있는 프로필은 딱 이 방송에만 맞는 프로필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뭐 5개 광고물 디자인이라든가 인테리어 디자인 기획도 했고, 그리고 20대 때에는 의류 유통 사업을 했어요.
30대 후반, 그러니까 30대가 되기 전이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좀 성과도 내고 해서 뭔가 또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가서 요즘 좀 어떤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반영구 화장이라는 것도 배워와서 한국에서는 선구자 역할을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영구 화장이라는 것이 의료법 위반 행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 말고 좀 다양하게 다녀볼까 싶어서 뭐 베트남이나 몽골, 중국 이런 곳에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했고, 근데 이 반영구 화장을 지금 메이크업 하신 거죠, 그냥? 한 거죠, 저는. 그냥 메이크업만 하신 거죠? 네네네. 네. 이렇게 보면 왜 저렇게 해줬을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미용이 아니라 미용 치료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체보안의학 안에도 또 미용 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는 뭐 피부과나 성형외과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중국에서 17개 성을 오가면서 이 성형과 피부에 관련된 총괄 경영을 해왔고, 이런 모든 치료와 경영에 있어서 본질이자 근본은 사람이고 곧 멘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에 지금은 심리치료 전공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이제 정신치료 전공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정신치료 전공을 하게 됐고요. 그때는 경희대학교, 지금 저희 목요인 경희대학교에 이 대체보안의학 전공이 없었어요. 동서의학 대학원은 있었지만 의과학적인 동서의학에 관련된 과들만 전공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사과정은 경희대 동서의학 대학원에 이제 그 대체보안 의학을 전공하게 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수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대체의학으로 돌아오신 건데 대체의학의 매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체의학은 우리나라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의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자고 뭐 잘 생각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의학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근거 중심의 의학에 있어서는 대체보안의학의 어떤 치료적인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예요, 현재.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조차 이 메디라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져 온 것이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단점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대체의학 박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체의학은 이제 신생아 단계란 말이죠. 따라서 제가 보는 우리나라의 대체보안의학 분야는 두 번째 매력으로 앞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많다라는 거죠.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논문도 쓰셨잖아요. 뭐 석사,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석사 논문 보니까 이제 컬러 테라피가 멘탈 케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즉 컬러 힐링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거를 컬러 자체로 상징화하고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뭐 노란색 그러면 병아리, 유치원색, 뭐 민들레, 뭔가 좀 순수하면서 그런 좀 즐거워지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게 우리 무의식 안에는 이미 주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듯이 논문 주제가 그 컬러 테라피가 직장 여성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였거든요. 직장 여성 중에서도 디자인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업체에 가서 부탁을 했죠. 이런 논문을 쓰는데 좀 참여하게 해달라, 디자이너 분들을. 근데 처음에는 싫다고 노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감이라는 것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심한가 봐요. 요거는 디자인 쪽 일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 마감이라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심할 텐데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런 공간에서 이제 빔으로 컬러를
조명을 조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명상법 호흡으로 이완하게 해주고 지금 뭐 화면에 보이는 색상을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제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하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서 느껴보라고 한 그런 임상 연구였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일주일에 제가 한 번씩 가서 세션을 40분씩 해줬는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듯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꼭 디자이너 제가 대상으로 한 거는 직장 여성이었고 디자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었지만 일반 남성분들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어떤 스트레스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10분, 20분 정도의 시간에 색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면 뭔가 마음을 충분히 이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걸 형성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사에서 이제 그런 논문을 쓰셨고 박사 논문도 또 있더라고요. 박사 논문은 컬러가 아닌 포토테라피. 이제 제가 어차피 컬러도 빛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색은. 그렇기 때문에 빛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집에 어머니가 허리 통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으신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통증 외에도 우울해. 움직이기 싫어. 이제 자꾸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분명히 같은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이 뇌 안에는 해마라는 것이 깊숙한 곳에 해마 모양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근데 이 부피가 통증을 느끼는 환자나 우울증을 느끼는 환자나 부피가 똑같이 줄어든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나아지면 우울증도 좋아질 수 있고 우울증이 나아지면 통증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빛을 조사하는 거는 몸이냐 눈이냐 이렇게 다를 수는 있지만 여튼 통증과 우울증이라는 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니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빛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는 대단히 좀 제 입장에서는 빛을 사랑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예. 보니까 요즘에 뭐 퍼스널 컬러 얘기도 좀 나오고 하는데 보니까 음양 오행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계신 퍼스널 컬러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제 뭐 메이크업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좀 물질적인 컬러를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음양오행으로 컬러 테라피를 해드린다라는 건 이 음양오행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색이 무엇이고 음양은 빼더라도 모카토금수라는 이런 오행이 있잖아요. 나에게 나무 같은 성질이 있어. 아니면 나에게 불 같은 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성격이 급해. 아니면 나에게는 금 같은 성질이 있어서 차갑게는 느껴지지만 난 좀 어떤 결단력을 잘 내려. 이런 것들을 컬러로 말씀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이 음양오행 패턴은 60가지가 아니라요. 해, 월, 일까지 해서 21만 6천 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색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 근데 이 본질 안에도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뤄드리니까 아무래도 실생활에 유용할 수 있는 의식주 입고 먹고 그리고 집이나 이런 인테리어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뭐 효과 얘기하니까 실제로 컬러 테라피의 효과 뭐 어느 정도인지 뭐 내담자나 이런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너무 많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대입 시험에 대한 이제 그 불안 장애가 있었던
삼수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삼수생에게 평소에 너 어떤 옷을 좋아하니? 어떤 색을 좋아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이 친구에게는 그 필요한 에너지가 좀 나무의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잘 입거나 편한 옷 중에 그린 계열이나 이 초록색이나 뭐 이런 그 계열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티 중에 있다고. 그럼 그걸 입고 가서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죠. 그 옷을 입고 평소에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너 자신에 대한 이제 상상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수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백지로 보인대요. 그리고 이제 다한증이 손에 있었나 봐요. 땀이 나서 그거 닦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또 땀 나지 않을 거야. 무슨 체면 같긴 한데 체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삼수생이었던 친구가 시험 잘 보고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뭐 이렇게 연락이 오는 사연도 있고 뭐 많아요. 뭐 이혼 위기인 부부가 계셨는데 코로나 때 갑자기 이제 해외에 있었던 남편분이 오면서 뭔가 이 문제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꼴 보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머님이 혼자 계시다가 오시니까 밥 차려줘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게 달라져서 그렇다.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거를 이제 음양오행으로 분석을 해보고 어떤 컬러가 더 필요하고 어떤 에너지가 너무 에너지라는 게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거든요. 너무 많으면 이 많은 것을 좀 배제해 줄 수 있는 보색적인 컬러를 좀 대입을 해준다거나 예. 이렇게 해서 뭐 너무 다양하긴 한데 뭐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뭔가 좀 개선이 된 케이스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색깔 좋아해? 뭐 이제 색깔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컬러로 적용을 해서 컬러 자체에 제가 의미를 부여를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컬러 카드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컬러와 관련된 이런 거를 좀 구입을 해봐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옷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컬러 그러면 무슨 옷으로 바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옷이 아니라 내가 실생활에서 가지고 다니는 아주 작은 소품이나 도구들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해서 얼마든지 이런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인드 셰프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또 내담자 사연이 있습니까? 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친구 처음에 전화 온 거는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누군가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인도 친구다. 그런데 지금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꼭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한다. 이렇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게다가 일요일이었거든요. 사람 하나 살려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럼 빨리 오셔라 했는데 인도 친구였는데 저를 꼭 만나야 한다라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원네스의 딕샤 기버이거든요. 딕샤라는 것은 이제 축복이라는 뜻으로 뭔가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원해서 왔던 건지 모르겠는데 사연이 구구절절 좀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 좀 어지럽고 두통 증세로 이 대체보안의학이라는 것에 고대적인 전통의학이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중국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한 4시간 정도인가 그 친구랑 상담을 해주고 뭐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 것도 문제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 어떤 이민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 약물 치료를 어려서부터 받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어떤 소통 부재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이 소통에 대한 인간관계의 이해와 회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 이 친구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대부분 내담자들에게 가장 첫 질문하는 게 당신의 그 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뢰성이 몇 점이나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친구는 0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는 몇 점이냐? 그랬더니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8, 9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되게 안타깝다고 느낄 수 있는데 대부분 오시는 내담자들 경우가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신뢰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 부분들 문제였고 왜 또 기억에 남냐면 그 딕시아 기버라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서 왔다라고 했는데 꼭 보고 싶었다고 했는데 정작 그 딕시아는 주지 않았어요. 상담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늦어서 9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오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라. 나도 저녁 먹어야 되겠다. 그만 얘기하고 가시라고 웃으면서 갔었던 그 기억이 나고 그 지금 현재도 이제 그 영어 강사로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 친구가. 근데 열심히 잘 영어 강의하고 있고 몇 킬로 빠졌어요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친구가 유난히. 네. 지금 앞서 얘기하신 거 보면 이제 모든 스트레스 치료 같은 경우에 스스로에 대한 좀 신뢰가 좀 많아져야 된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 일 좀 잘했다라고 느낀 일이 있으셨습니까? 항상 있죠. 뜬금없이 감사합니다라고 이 카톡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선생님 덕분에 뭐 원장님 덕분에 뭐 박사님 덕분에 이렇게 좋아져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가 올 때 보람을 느끼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보람을 느꼈었던 건 3년 전에 내담자로 왔었던 친구인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걸 함께 기획하고 있는 친구고 내담자로 왔었던 친구가 지금은 이제 친자매처럼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폐암으로 병원 이제 응급실에 가면서 좀 어려움을 겪을 때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그리고 더 오래된 친구보다도 나을 수 있는 인간관계라는 게 있구나. 내가 그때는 그 친구를 치유해줬지만 지금은 또 이 친구가 또 나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준다라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하고 사람 관계라는 건 항상 이렇게 서로 공생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또다시 가장 최근에 큰 보람을 느꼈던 부분입니다.